이종만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한명자에게 말한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회사 상황이 좀 안 좋아. 뭐라고? 이번엔 좀 진짜 심각해. 은행 대출도 막혔어. 자금줄이 완전히 막혔어. 그렇게 심각해? 응, 아주 심각해. 이대로 가면 부도 날 수도 있어. 그럼 집이랑 건물이랑? 당신 명의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것들도 다 위험하단 얘기야.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잠깐 형식적으로 이혼하자. 이혼하자고.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와서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서류상의 이혼이야. 실제로 갈라서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뜻 아니야.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부부로 묶여 있는 한 당신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심지어 당신 개인 사업 계좌까지 모두 회사 채권자들 손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판례도 바뀌었고 실질적 공동 소유로 보기 때문이야. 그래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위장 이혼을 한다는 게 난 내키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게 30년이야. 종만 씨, 이젠 서로 눈만 봐도 그 마음을 다 아는 사이인데 아무리 가짜로 이혼하는 거라지만 이혼이 그리 쉬운 일인가? 나도 쉽지 않아. 내가 당신 없이 산다는 생각 단 하루도 상상해 본 적 없어. 하지만 지금은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당신까지 위험에 빠지는 건 그건 더 못 참겠어. 이건 살기 위한 선택이야. 명자야, 죽으란 소리가 아니라 우리 둘 다 살자는 거야. 딱 6개월이야. 회사 부채 정리하고 압류 리스크 다 정리되면 그때 다시 재혼하면 돼. 명자는 오래도록 침묵한 후 조용히 입을 뗐나. 그럼 당신은 그 6개월 동안 어디서 살아? 남편은 순간 멈칫 그리고 얼버무리듯 여행객들이 지내는 곳 있잖아. 친구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 돼. 거기서 지낼 생각이야. 우리 집보다야 좀 불편하겠지만 당신만 괜찮다면 난 괜찮아. 명자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바람나서 집 나가겠다는 것은 아니지? 종만은 눈을 피하다가 다시 그녀의 손을 꼭 쥔다. 무슨 말이야. 난 당신 하나밖에 없어. 지금은 아주 급한 상황이야. 긴 한숨을 내쉰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넘기며 좋아. 믿어볼게. 하지만 종만 씨, 이 약속은 꼭 지켜야 해. 딱 6개월이야. 진짜 그동안 성실하게 모든 정리를 끝낼 수 있지? 이종만 잔잔히 웃으며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나. 6개월이면 다 회사를 위험으로부터 다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야. 약속할게. 그때는 당신 앞에 더 당당한 남편으로 돌아올게. 결혼 생활 35년 동안 이 사람과 나눈 세월을 생각하며 그 어떤 의심도 불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는 그걸 내려놓음으로써 남편의 어깨가 가벼워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위장 이혼은 나 혼자만 모른 채 살아간 거짓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처음 한 달간은 전화도 자주 하면서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와 걱정하지 말라는 말들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행동까지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사람이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거나 부재 중이었고 출장 중이다, 외부에 미팅 나와 있다, 지방에 가는 중이다라고 매일 핑계만 대면서 전화 통화조차도 하기 싫어했죠. 전 혼자서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머문다고 말한 곳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라도 좀 해보려고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아는 후배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묵는다고 했었죠. 심장이 뛰는 걸 부여잡고 주소를 따라 찾아갔어요. 한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 낮인데도 고요했죠. 관리실에 있던 중년 여성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이종만 씨 머물고 있나요? 그 여자가 눈을 찌푸리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종만 씨요? 그런 이름 처음 듣는데요.
요즘은 장기 투숙객도 없고 2주 전부터 손님도 거의 없었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방에 계세요라고 말해줬다면 그게 거짓말이라도 믿고 돌아왔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이제는 숨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내가 만든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은 해도 행동까지는 감출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 무정한 사람 이종만을 처음 만난 건 27년 전 강릉에서 내가 중소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창업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11월 바람이 유난히 거셌던 날이었죠. 하늘은 흐렸고 회색빛 구름들이 종일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나는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바람은 생각보다 더 날카로웠고 정신없이 휘날리는 머리칼을 손으로 눌러잡으며 행사장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멀리서 누군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짙은 회색 울 코트에 검은 머리를 자연스럽게 넘긴 남자. 그가 이종만 씨였어요. 처음엔 그냥 행사 관계자쯤 되겠지 생각했어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안내를 해주는 매너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세련되면서도 다정해 보였어요. 그날 행사장 안이 붐비고 정신없었는데 마침 커피가 있는 쪽으로 갔다가 내가 살짝 미끄러질 뻔했어요.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손에 조금 튀었고 나는 당황해서 닦을 휴지를 찾고 있었죠. 그때 그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손대지 않으셨어요? 지금 커피 다시 갖다 드릴게요. 이거 손 좀 따뜻하게 잡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 손에 쥐어줬어요. 그는 행사장에 처음 온 사람들을 챙기는 담당자였고 내가 길을 잘 못 찾아 헤매고 있었던 걸 보고 먼저 말을 걸었다고 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낯설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그는 내 옆에 서서 하나하나 프로그램도 설명해주고 쉬는 시간에는 다과를 챙겨주며 이런 자리는 혼자 있으면 참 힘들잖아요. 제가 오늘은 동행해 드릴게요. 하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나는 정말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불편하다는 것을 잠시 잊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던 사람처럼 그가 자연스럽게 내 하루에 스며들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아무런 장벽도 계산도 없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와준 이종만 씨와의 첫 만남은 정말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바람도 따뜻했던 그 커피도 모두 나를 그 사람에게로 데려가기 위한 운명이었나 싶기도 해요. 우리 신혼 초반은 참 소박했어요. 그때만큼은 서로를 믿고 의지했죠. 아침마다 제가 도시락을 정성껏 싸서 출근길에 줬거든요. 그 사람은 매일 명자야, 내 도시락 먹으면 하루가 든든해진다. 고 웃으며 말했죠. 정말 고마워. 내 도시락 덕분에 힘이 나. 회사에서도 내가 싸준 도시락 얘기 자주 해.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힘이 났죠.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이 사람만이 내 인생의 반려자가 될 거라고. 아이 낳고 같이 회사를 키우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딸, 지연이를 낳던 날, 그 사람은 새벽부터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떨었어요. 딸이 태어나자 너랑 똑 닮았다며 볼에 입을 맞췄죠. 병원에서 이종만이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지연아, 내가 엄마 아빠에게 온 큰 선물이야.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다오. 명자야, 우리 지연이 잘 키우자. 그 시절의 기억들이 명자의 마음속에 따뜻하지만 무겁게 남아있다. 서로를 향했던 그 진심과 사랑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는지 지금은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원단 도매업을 해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았을 때였어요. 청계천 근처 허름한 창고 한 켠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
새벽마다 원단 시장을 돌고 트럭 기사들 뒤에 서류 가방을 들고 쫓아다녔죠. 비닐 커버도 없는 천 샘플들을 한 다발씩 들고 거래처 문 앞에서 2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당신은 정말 뭐든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고생은 다 끝난 상태였어요. 돈도 인맥도 없던 내가 이제 회사 대표로도 이름이 조금씩 알려진 상태였지요. 결혼 후에도 이종만 씨는 자신이 하던 보험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영업에는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제법 많은 수익이 있었어요. 그러던 남편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나도 당신 회사에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여기서 같이 해보면 안 될까?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6시면 먼저 사무실 앞에 나와 문을 열고 시장 정리를 도왔어요. 고객 응대가 능숙했고 정장을 입고도 마대를 짊어질 줄 알았죠. 명자 씨, 거래처 응대는 내가 할게요. 명자 씨는 제품에 집중해요. 이건 팀이잖아요. 그가 그런 말을 하던 날, 나는 자판기 커피를 건네며 그에게 경영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 일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젠 당신이 앞에서 뛰지 말고 내가 해볼게. 당신 믿고 내가 세워볼게.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사람의 진심처럼 보이던 표정을 믿었던 거죠. 그 후, 나는 법무사를 찾아가 지분의 절반과 경영권을 넘기는 위임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는 명실상부 대표가 되었어요. 나는 가정으로 한 발 물러났고, 출산과 육아에 집중하기로 했죠. 명자는 이런저런 옛날 생각과 현실에서의 분통함과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종만이와의 이혼 이야기부터 게스트하우스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딸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잠시 후 딸은 입을 열었다. 엄마, 어릴 적부터 한결같이 믿었던 아빠가 우리 가족을 배신하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한테는 늘 가족이 최고라고 말하던 아빠였잖아. 그 아빠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엄마를 두고 도망치듯 사라졌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 엄마. 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딸은 울면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말했다. 엄마,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돼. 딸은 잠시 후 눈물을 삼키고 정말 누가 아빠 주변 좀 알아봐야겠어. 왜 그러는지, 누구랑 있는지. 엄마만 이렇게 모른 척 당할 이유 없어. 엄마 화가 나는 것보다 내 마음이 너무 슬퍼. 내가 알던 아빠는 어디로 간 걸까? 그러고는 말하더군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은 마치 나의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자신이 아는 언니가 있다고 내일 만나 보자고 했어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는데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조사관 보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탐문에도 밝고 정식 절차까지 가지 않아도 조용히 정보를 알아봐 준다고요. 그 후로 딸은 말없이 내 옆을 지켜줬습니다. 며칠 뒤 그 언니 한은정 씨와 통화하게 됐어요. 그녀는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한은정 씨와 딸은 같이 남편에 대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종만 씨가 평소에 쓰시던 카드나 은행 계좌, 차량 번호를 다 알려주세요. 요즘 누구랑 자주 연락하는지도 추적해보죠. 그리고 혹시 따로 거주하는 주소 같은 건 없었나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게스트하우스 주소,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법인카드 내역까지 모두 자료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문자로 들어오던 알 수 없는 번호까지 모두 전해줬어요. 한은정 씨는 먼저 아빠의 계좌 추적부터 시작했어요. 엄마 명의에서 빠져나간 돈, 그가 갑자기 정리했던 회사 지분, 그리고 카드 사용처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 여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죠. 장세희. 수도권 외곽의 작은 미용실 운영자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기록 하나. 아빠는 5년 전부터 장세희라는 사람에게 매달 500만 원씩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있었어요. 한은정 씨는 장세희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내연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퍼즐은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마음속 문이 하나씩 닫히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과의 35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이 배신 속에 묻어둘 순 없었으니까요. 위장 이혼하자고 했을 때 왜 회사 장부 하나 제대로 안 들여다봤는지, 회사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전화 한 통화 안 해봤는지, 왜 그 사람 말만 믿었는지 저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믿고 싶었던 거죠. 그 사람이 아직 내 사람이길 바랐으니까. 이제는 딸과 한은정 씨는 장세희 씨 미용실 앞에서 며칠을 지켜보며 집요하게 관련 인물들을 탐색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오피스텔의 CCTV를 분석하고 장세희 씨의 출퇴근 동선과 방문 차량과 택배 상품 내역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아빠가 드나든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한은정 씨는 남편의 외도가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전문적인 민간인 조사팀에게 의뢰해서 확실한 법적 근거들을 더 많이 수집해야 합니다. 여사님, 현직 경찰 출신입니다. 기업 비리와 개인 비자금, 추적에 정통한 민간인 조사 전문가 최지원 씨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 밤 명자의 집에서 딸 지연과 식탁에 마주 앉아 있다. 민간인 조사팀까지 쓰면서까지 일을 벌려야 할까. 딸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아빠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사업 상대야.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진실이야. 며칠 후 조용히 한 노신사가 우리 집에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한은정 씨 소개로 찾아뵙습니다. 최지원입니다. 그는 현직 경찰 출신으로 기업 비리와 개인 비자금 추적에 정통한 민간인 조사 전문가였다. 조사를 의뢰한 지 며칠 만에 연락이 왔다. 명자와 딸은 조사팀 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듣고 있다. 최지원 팀장은 서류를 넘기면서 한 대표님과 이지연 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씨의 비자금 계좌는 총 3개. 하나는 홍콩, 하나는 국내저축은행, 마지막 하나는 장세희 명의 차명 계좌입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면서 불쾌한 듯이 장세희 이름으로요? 최지원 팀장은 네. 그중 장세희 씨 명의의 부동산 3채 중 2채는 이종만 씨의 계좌에서 나온 자금으로 구입됐습니다. 세무상 차명으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한명자 씨도 충격에 찬 목소리로 그걸 나한텐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은 다 빼고 장세희라는 그 여자 이름으로 해놓았다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장세희와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모든 증거들이 확보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종만 씨는 회사 법인카드로 장세희 씨 차량 리스비, 해외여행 항공권, 명품 구매 비용까지 지출했습니다. 최근 1년간만 해도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지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회사 자산 유용이에요. 맞습니다. 최지원 팀장은 많은 서류 뭉치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제 이 서류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 조치들을 취하십시오. 그날 저녁 명자는 홀로 소파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본다. 그 사람의 필체로 쓰인 계약서, 장세희와 찍힌 사진, 카드 내역서, 부동산 거래 장부들이다. 날 배신하고 남긴 증거들이었다. 명자는 그걸 보면서 울지 않았다. 그건 이미 마음속에 정리되어 있어요. 이종만은 지금부터 내 상대입니다. 그 사람은 날 속였고 날 배신했다. 나는 평생을 회사와 가족을 지켜낸 사람이야. 그리고 이젠 딸과 함께 내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한명자는 조용히 과거 이종만의 회사 창립 기록, 공동명예, 정관상의 허점 등을 분석해 다시 회사를 되찾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딸의 선배이자 기업소송 전문 여성 변호사 김태연과 함께 1개월 만에 경영권 복구에 필요한 모든 소송 준비를 마쳤다. 한 여사님,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종만 씨가 가졌다고 착각한 돈과 그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살내고 한명자 여사님의 인생 전부를 되찾는 겁니다. 이 사회 비상소집이 됐다.
회의장 문이 열리며 이종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들어왔다. 한명자 그녀였다. 뒤이어 지연과 변호사 그리고 최지원 팀장이 들어섰다. 명자의 손엔 서울지방법원 가처분 명령서가 들려 있었다. 한명자는 서류를 이사회 테이블 위에 내리치며 이 문서 잘 보시죠. 서울지방법원은 본인 이종만의 이사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회사 내 주요 의결 권한을 본래 주주총회 기반으로 환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종만은 얼굴이 굳어지며 일어섰나. 말도 안 돼. 변호사는 담담하게 한명자 대표는 3년 전 일부 우회 지분을 신탁으로 남겨두고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두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한명자 씨는 다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종만은 기가 막혀서 목소리를 높이며 이사들에게 고함친다. 이 사회가 나를 지지하고 있어. 이 사람은 이미 물러난 사람이야. 지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 이사회요? 이미 조사 들어갔어요. 횡령 공모, 차명 거래, 장세희 씨와의 법인카드 유용까지. 아빠 이젠 그만하시죠. 한명자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선언한다. 한명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회의장을 둘러보며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자리를 떠난 줄 아셨을 겁니다. 심지어 제 스스로도 그렇게 믿으려 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남편이자 동반자였던 사람에게 경영을 맡긴다는 것이 가정과 회사를 동시에 지키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떠났었습니까? 무수한 밤을 고민하며 숫자를 정리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조용히 자금줄을 조절해 회사를 지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는 회사를 위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한 번도 제 이름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 침묵을 누군가는 무능이라 했고 누군가는 퇴장이라 불렀겠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이종만과 눈을 마주치며 당신은 나를 그림자로 만들었지만 이제 나는 나 스스로를 빛으로 끌어올려 내 자리로 돌아왔어. 이제 이종만 씨 당신이 머물 자리를 잃었어. 회의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어떤 이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날 엄마는 승자가 아니었다. 엄마는 돌아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주인이었음을 증명해낸 사람이었다. 이종만은 결국 경영권 박탈과 함께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 혐의로 피소당한다. 한명자는 장세희를 단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한 짓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장세희는 남편과 위장이혼을 공모하며 명자의 재산 일부였던 미용실 건물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 세입자를 받고 권리를 주장하며 수년간 수익을 챙겨왔다. 하지만 그 건물은 한명자가 단독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이었다. 남편이 명의를 숨기고 임시로 빌려줬던 것뿐. 법적으로는 명자가 건물의 실소유주였다. 한명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남편이 사라진 후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건물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들을 확보했다. 그 뒤 변호사를 선임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인 세희가 임의로 건물에서 임대 수익을 챙겼다는 것. 따라서 수년간 쌓인 수익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장세희는 처음엔 당황했고 내가 받은 건 다 종만 씨가 준 거다라며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급속히 달라졌다. 등기부 등본에 한명자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건물 관리 및 세금 납부 기록 역시 모두 명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장세희는 법적으로 무단 점유자에 불과했다. 재판이 중반을 지나며 세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장세희의 반성과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정 밖에서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땐 몰랐어요. 종만 씨가 이혼한 부인 건물이고 이젠 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믿었고 애들 교육비랑 생계비로 쓴 돈이었어요.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돌려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돌려드릴게요. 합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법정 구속은 너무 무섭습니다. 명자는 오래 고민했다. 그 여자가 남편과 함께 자신을 어떻게 속였는지를 생각하며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세희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미용실 하나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숨처럼 혼잣말을 했다. 내가 이겨도 그 여자는 어려운 처지이고 내가 져도 난 어려운 입장이 아니니까. 결국 명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미용실 건물은 즉시 명자의 소유로 명확히 인도할 것. 형사 고소는 취하할 것. 향후 다시는 건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을 것. 합의가 끝난 날, 세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명자 쪽 변호인에게 마지막으로 전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자는 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섰다. 말 대신 그녀의 걸음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사무실 문 앞에서 서류를 가방에 넣던 장세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인다. 말없이 돌아서려는 순간 그 자리에 서 있던 명자의 딸이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세희가 멈춰 선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불안하게 발끝을 본다. 딸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이 훔친 건 엄마 건물만이 아니에요. 세희가 눈을 깜빡인다.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가 평생 지켜온 채면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뜨렸어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딸은 한 발 다가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라도 후회한다면 당신 아이들한테는 똑같은 거 물려주지 말고 살아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세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공손히 하고 나갔다. 한편 이종만은 위장이혼 이후 회사 자금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동안 명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회사 자산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고 격리 직원의 내부 고발로 모든 게 밝혀졌다. 게다가 위장이혼 이후 세희와의 동거 사실이 드러나며 이혼의 진정성이 법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고 가사소송법상 사기 이혼 및 재산 은닉 혐의가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이혼을 위장해 법률상 부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회사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추징금 일부와 벌금이 부과되었고 세무서에는 체납 처리된 세금 내역이 따로 남았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성실한 중소기업인으로 알려졌던 그의 이중 생활은 작은 사회면 기사로 실렸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은 대부분 싸늘했다. 명자는 재판 내내 방청석에 앉지 않았다. 딸이 대신 방청했고 그녀는 말없이 재판 결과만 통보받았다. 엄마, 그래도 사필 규정이야. 아빠는 결국 스스로 무너진 거야. 이종만은 법의 처벌을 받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자신이 세우려 했던 두 번째 인생은 법적 처벌과 세상과의 단절로 철저히 무너졌다. 그 후 1년 후 이종만은 한 번 명자의 집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다. 멀리서 한참을 바라보다 돌아섰지만 그날 명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딱 마주치고 말았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명자야, 미안하다. 사실 그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언제부터 마음이 변한 거니? 그게 알고 싶었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당신은 나와 가족을 버리려고 한 거야? 나도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당신이 회사를 내게 맡기고 내가 무언가 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 그 착각을 붙잡고 살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더라고. 그 말에 명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돌아섰다. 다시 오지 않았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고
이종만은 한 지방의 조그만 원룸촌에 혼자 거주하며 막노동과 자비를 전전하며 살아간다. 간혹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몸이 아픈 날엔 지하철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홀로 시간을 때운다. 세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종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돈을 잠깐 욕망했을 뿐이었다. 이종만은 그것을 알지만 이제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그의 말로는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녀 간의 분류는 단지 두 사람 사이의 배신이 아닙니다. 그건 가정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배우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받은 그 상처는 자라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가정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뿐입니다.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부디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드라마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